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선 일주일 만에 반성하겠다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잘 나오지 않았던 말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손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만큼 지금 처절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현 제 시즌 2 2기가 인선이 있었지만 그 2기 인선마저도 굉장히 좀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당의 목소리가 지금 안 맞다, 동떨어져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은연중에 오히려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강서구청장 선거 정말 참패할 정도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인선까지도 이렇게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정신 차려라, 좀 더 우리가 더 반성하고 더 낮게 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저는 2012년 천막 당사 시절로 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새누리당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네, 그 당시 떠올려 보시면은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정당이란 그런 오명을 가지고 50석도 못 거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당사를 팔아버리고 박근혜 위원장 오시면서 천막 당사 치면서 정말 처절하게 쇄신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121석이라는 정말 단독 이제 과반 이상 121석을 받았었어요 그때. 아닙니다. 2012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습니다. 2016년이 이제 120. 네, 그렇고요. 그래서 단독 과반 이상을 153인가 받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6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때 돌풍을 맞습니다. 일으켰었고, 예. 그 당시에 이게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불과 84일 정도, 약 그렇죠. 100일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이나 처절하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더 낮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 같이 참모들한테 이념 논쟁 좀 그만하고 좀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선행 조치 같은 것도 좀 있다고, 뭐 어떤 게 좀 하면 좋을지. 일단 윤석열 예. 대통령의 이 반성하겠다라는 5글자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말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이 불통과 독선 문제 있다라고 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다가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반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데요. 네. 그래도 뭐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써만 뭐 반성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민생에 천착하는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촉구하고 싶고, 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참모들한테 명령할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 다짐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했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념 전쟁의 발원지가 어딥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전에도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당을 이제 전체 공산주의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네. 홍범도 장군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사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참모들이 이념 논쟁을 마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참 부당하다,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념 전쟁을 멈추겠다고 다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막상 그 국민통합위원회와의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생 정책들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상적인 말과 가치 이런 것들로 민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숫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기 지도부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손수조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수도권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총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수도권 의원들은 참 이렇게 인선이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 네. 이후에요, 수도권 서울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도부가 누구 얘기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되냐면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원외위원장, 우리 예. 손수조 대표님 같은 분. 사실 전 지금 뭐 원외위원장 아니지만,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영남 쪽에서도 지역 활동을 했었었고 지금 또 수도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굉장히 그 다르다는 공기를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 당 내에서 경기도 지금 59석 정도인가, 그 중에서 한 4석 정도 건진다는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래요? 지금 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영남 일색인 그 우리 현역 의원들께서
단 몇 시간의 의총으로 모든 것을 그 인선을 결정을 하신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뭐 막말에 가족의 막말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그 김기현 당대표의 말은 어디 가고 수해 막말로 본인의 막말로 그 문제가 많은 분을 지금 내년 총선의 여연 전략책으로 연구소장 쓰겠다는 그 발상조차 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지금 민생 중심, 소통 중심 이런 얘기가 전 막 터져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수도권, 이 서울 수도권 전체의 선거는 정말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하셨던 원내위원장들 얘기 좀 많이 듣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후보자 같은 사람들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정말 좀 오늘 들어주세요. 말씀 들어보면 진짜 피가 마르는 듯한 이러다 어떤 다 죽습니다. 네. 충정심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안에서 도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신당설도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용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손수조 예, 같이 답변해 대표님이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은 야당 의원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윤석열 신당 이야기가 나온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바깥에서 봤을 땐 국민의힘이 이미 윤석열 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당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당원들의 선출로 뽑힌 당대표까지 몰아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이미 윤심만 남아버린 당이 국민의힘인데 굳이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기 지도부 관련돼서도 지금 김성원 여연 원장을 네.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만희 사무총장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정말로 윤심이 아닌 국민들의 민심을 듣겠다는 2기 지도부의 인선인가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 사무총장은 제가 행안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각시탈 음모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상민 장관의 책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그런 각시탈 음모론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국회 회의장에서 말할 수 있는 아주 윤심에 부합하는 인사를 사무총장에 앉혀놓고 과연 2기 지도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좀 묻고 네. 싶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여권발 신당설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좀 공교롭게 12월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00일 남는 시점까지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합니까? 또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 달에 당을 떠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제가 말씀드렸던 2012 천막당사 그 시절 생각하는 것 그 같은데요. 혹시 손수조 대표님도 그때 같이 중요하죠. 계셨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도 비대위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는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약간 지역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동기라고 이렇게 같이 출발을 그죠?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천막당사 시절 생각해 보시면 84일 만에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났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일 정도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밖에서는 유승민, 이준석이 같은 결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둘이 같이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못합니까? 왜냐하면요. 이준석은 이미 유승민을 넘어섰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 같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당을 만든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이는 못하지만 혹시 두 사람발 신당의 가능성 용해인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요,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거고 누가 움직이든 사실 당내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 타격은 계속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제 당내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면 사실 그 상처가 내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뭐 본 취지야 어쨌든 간에 사실상 탈당 기자회견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 끝나고 여당 대변인이 뭐 이준석 대표 탈당하면 지지율이 3-4%가 오른다 뭐 이런 말도 예. 했던데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것은 뭐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걸 이준석 대표도 알기 때문에 사실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혁신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혁신안을 제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당 창당을 할지 무소속 출마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선을 고려한 일련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혹시나 대구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노원도 나오고 있지만 탈당해서 대구 출마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동기이기도 하고 또 부산에서 출마한 또 경험도 있으니까요, 송수 대표님. 지금이야 지금 선거 전이고 네. 워낙 격변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설 저런 가설 뭐 얘기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현실적으로. 않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소선거구제 속에서 거대 양당제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을 만드는 거 쉽지 않고 물론 우리 용현 대표님 기본소득당 만드셔가지고 네. 예, 굉장히 지금 이제 뭐 공분타고 계시지만 이준석 역시도 신당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 힘든지 봤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고 또 이제 우리 젊은 그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많이 돌았어요. 이준석 대구 나온다. 이준석이 책 쓰는데 지금 성주에 가 있다. 성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뭐 부모님 선산을 찾고 지금 조상 선산을 대구에서 찾고 네. 하는 그런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였잖아요. 대구에 네.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결국은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 위성정당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선거 제도가 정확하게 아직- 되진 않았지만요. 예, 선거제도 아직 나오지 위성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예, 안, 정리 결정이 안 됐습니다. 되었지만 예. 위성정당처럼 그렇게 나와서 비례 몇 석 그 얻기 위한 그런 꼼수식으로 뭐 나온다 한다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 때 이거 다 겪으셨고 꼼수라는 거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거 먹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준석 대표 그렇게 해서는 못합니다. 못한다고 네. 동기인데 좀 야박하게 말씀을 하시죠. 현실적으로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네. 선거제도가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참 의문이 되는데 일단 제3지대 신당들은 지금 한국의 희망 좀 전에 저희가 양양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신당들이 출연을 할까요? 아마 선거제도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뭐 비례 의석을 생각하고 뭐 당을 만드는 정당들이 있겠죠. 근데 예. 그 정당들은 위성 정당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비례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례정당. 근데 제3지대와 관련돼서 여러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렇습니다. 제3정당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정책, 새로운 비전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1번과 2번이 싫어. 라는 의미로만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제3지대를 자처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좀 정치공학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정치는 예.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정치적 거래가 반드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뚜렷한 비전이나 정책 없이 그야말로 이제 깃발로만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요. 제3지대를 자청하는 네. 여러 정치 세력들이 저는 이 정당들의 어떤 독자적 생존 능력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여러 정치적 거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월부터 1월까지 좀 치열한 이합집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합집산이 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저로서는 이번 총선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서 야당이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맞붙고 연대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정책과 비전에 기반한 연대가 아니라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그런 정치적 거래들만 등장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으로 출마를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탐냅니다.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면 용해인 의원을 탐내는 민주당 쪽이 있는 것 제가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네. 근데 막상 민주당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가지고. 탐은 나는데 갑자기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네, 일단 하고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과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가는 어떤 주춧돌을 놓는 게 다음 총선의 중요한 네. 과제이고요. 이 기조하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선거제도가 결정되는 걸 기다리고 너무 있었는데 중요하죠, 그게. 네,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좀 11월 중에는 당원들과 함께 좀 큰 논의 테이블들을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당이나 다른 당 제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안이 안 와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네. 동의하는 세력들과 늘 연대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 지금 우리 손수 대표님 그 최경환 의원님 전 경제부총리죠. 이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저런 뭐 통로를 통해서 예.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워낙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역구가 탄탄하세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청도 그쪽이죠. 예.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참모분들 주변 분들 모아놓고 무소속도 불사하겠다 정도의 의지를 예. 피력하셨다고 예. 하니까요. 네, 뭐 기다려보면 그 알겠죠.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그래도 영남 TK 지역은 그래도 좀 말씀처럼 좀 편한 지역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친박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우리 또 용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선거를 앞두고의 이합집산은 매 선거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매 선거마다 있었고 이 선거 제도라는 것은 매 선거 때마다 늑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선거 며칠 앞두고 막 멱살잡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룰과 이 원칙을 좀 빨리 정해야 그 다음에 뭐 후보자들도 정해지는 것이고 그 지역구도 정해지는 것이고 할 그렇죠. 텐데 예, 아직 이런 것들이 너무 깜깜이다 보니까 이런 설 저런 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출마할 수도 있고 자유가 네, 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하라 하지 마라 말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이슈인데요. 지금 아직 인원수는 이제 확정된 건 없지만 이 확대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네. 손수 대표님부터. 예. 지금 제가 동두천 연천 쪽에 이제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그 지역의 이제 의료 문제 굉장히 병원이 좀 심각합니다. 적죠. 동두천 연천 예. 전체 통틀어서 응급실 하나 있고요. 예, 굉장히 특히 또 이 소아과 같은 부분은 그렇죠. 없는 또 응급 상황이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의대 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한 3천 명 정도 이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천 명 정도를 뽑고 있는 것이 18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OECD 대비를 이제 한번 보자면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 수가 평균이 3.7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멕시코가 2.4고 지금 대한민국이 2.5입니다. 예, 굉장히 작은 수치고 그래서 수를 늘리긴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 의협과 지금 정부 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무작정 수만 늘릴 것이냐 여러 가지 제도도 동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때 나오는 것이 저는 꼭 지역 수가 문제. 네. 예. 그다음에 이 이제 지역의 의사들이 이제 지역 의사제도 뭐 일명 뭐 그렇죠. 낭만 닥터제도 막 예.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사들이 지역에 일단 먼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단 가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반되어야 되는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더 많군요.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이 제도가 가야지 무작정 수만 늘린다라는 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애는 네, 어떻게 저도 보시는지요? 무작정 수가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 확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리고 예산도 없이 지난 재보선 결과와 앞으로의 총선만을 바라보고 무작정 의대 정원 확대를 던지는 것이 앞서 이제 뭐 69시간 근무제라거나 아니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이런 것처럼 좀 사회적 혼란과 논란만 만들어내고 슬그머니 폐기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좀 굉장히 우려는 스럽고요.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공공성 확대 그리고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접근성이랑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윤재혁 원내대표가 일단 늘려놓으면 처음엔 성형 피부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필수 의료로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대책 없이 낙수 효과에 기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바 낙수 효과라 그러죠. 네, 예. 근데 사실 정부의 의지는 우리가 예산에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의사 수는 늘리자고 하면서 공공의료 예산은 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의료원의 손실보상을 중단해서 이미 이제 적자로 밀어넣고 있고 그리고 지역 거점 공공성 강화 예산도 내년에 깎겠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속속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심사에서 뭔가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의대 정원 확대도 그냥 지금 당장의 선거를 앞둔 좀 면피성 던지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얘기를 좀 하면 뭐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R&D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줄었거든요. 뭐 용해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지금 예산들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산 태워야죠. 아, 예산을 다 태워야 된다. 태워야 예산을 태워야 그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이 의료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 또한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 개혁에 대한 이제 이 메시지를 정부 발로 나왔고 정말 얼마 만에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네. 정말 같은 기조 아래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저번 간호법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의료 체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상 의료법을 한번 완전히 분해해서 세분화해서 정말 이렇게 따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간호법도 그래서 그때 이 직역 간의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무조건 덮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그 윤재혁 대표님 그 말씀처럼 무작정 낙수효과 기대하면 안 돼요. 네. 다 들여다보고 세분화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응급구조사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분들은 병원 밖에서는 주사도 놓고 이제 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의료 행위를. 하지만 병원 안에 들어오면 또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역 간의 그 일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세하게 이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린 만큼 그냥 흐지부지 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여야가 함께 정말 세세하게 정책을 잘 짜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세세하게 잘 짜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놀랍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얘기하고 대통령실하고 말이 달라요. 예컨대 자율전공 들어간 다음에 의대 진학할 수 있다라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질책을 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준비가 안 된 이슈 던지기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제 함께하는 회의에서 이런 네. 방식의 불협화음이 난다는 것은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의 정책 던지기라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의료 체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네.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추진해도 이제 될까 말까 한 문제인데 이렇게 내부적인 입장도 정리가 안 된 방식으로 던졌을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국민들의 피해가 등장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아니라 좀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과연 지금의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정부가 진지한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간호법은 또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의사 손을 들어줬는데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얘기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이주호 총리 그 얘기부터 일단 조금 짚고 가면은 이주호 총리께서 실수하신 거죠. 질책 받을 만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에서 69시간 노동 문제도 그렇고 뭐 다둥이 그 대출 삭감해 준 그런 문제 등등 네. 뭔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툭 이슈를 던졌을 때에 얼마나 그 사회적 비용이 초래했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지금 우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과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이런 이슈 던지기를 지금 또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책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좀 그런 이제 질책을 받을 만한 실수, 언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랬던 것이죠. 직역 간의 갈등이 너무나 지금 노골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고 네. 간호법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그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의 그 업무를 떼내서 딱 만든 것이 간호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조무사의 이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미 의료법 안에서는 있었던 문제를 간호법이라고 떼온 이 상황에서 있는 거를 또 주장을 하게 되는 아무튼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그 직역 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엎어놓고 가로법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역 간의 갈등이 너무나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거부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사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비약이 차원이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용현 의원님은 이제 행안이 있으면서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난 1년 돌아보면 좀 어땠습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유가족분들이랑 1주기 추모 주간을 맞이해서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제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1주기를 앞둔 지금도 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이라거나 사과라거나 아니면 추모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거나 이런 게 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특별한 부분인데 제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국정조사랑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좀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참사 이후에 고위 책임자들이 자기들이 구체적인 법령을 어겼는가 그리고 그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면피를 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 했는가 그리고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는 어떤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을 보면서 좀 참 상당히 절망스러웠다. 네. 참사의 재발 방지는 책임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주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재발 방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번 다가오는 할로윈에는 또 이태원에 계신 분들 상인분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같이 동시에 겪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두 분 또 조만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혜인 상인대표, 손수저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